IMF가 올해 세계 경제는 조금 더 성장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성장은 어떻게 예측이 됐는지 오늘 투데이 인사이트에서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기자와 함께 이 시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좀 전에 미국 현지 연결에서도 IMF의 경제 전망과 관련된 특히 한국 부분은 성장률을 좀 낮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조금 얘기를 드렸는데 IMF 전반적인 성장 전망치도 좀 한번 보고 한국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IMF에서는 한국 경제를 제외한 세계 경제 전반의 반등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IMF가 주요 30개국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전망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는 조금 나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한국 기준으로는 조금 우려를 키우는 상황입니다. 자, IMF가 올해 경제 시장 성장률에 대해서 지난해 10월보다 0.2%포인트 상향한 2.7%에서 2.9%로 상향 조절했습니다. 전 세계 평균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신흥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3.7%에서 4%로 0.3%포인트 정도 올렸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1.1%에서 1.2%로 0.1%포인트 정도는 오를 것이다. 회복이 기대된다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반면 문제는 대한민국만 2%에서 1.7%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던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먼저 전쟁 이슈는 여전히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건 여전히 부정적인 이슈가 남아있고, 그리고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 물론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중단을 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금리 인상이 아직 기조적으로, 이렇게 기세적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부분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걸 전제를 한 다음에 이 외에 이제는 나머지는 좀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를 밝혔는데요. 바로 이제 중국 경제 활동이 이제 재개된다는 거, 이 부분을 매우 높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소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게 가고 있다 정도를 주요 이유로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서 미국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1%에서 1.4%로 상향 조절을 했고요. 그리고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0.5%에서 0.7%로 일부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4.4%에서 5.2%로 무려 0.8%포인트가량 오를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올해 이제 세계 경제의 핵심은 중국 경제가 과연 얼마나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하방 요인 중국 시장 내에서도 있습니다. 여전히 낮은 백신 접종률과 부족한 의료 시설로 인해서 이러한 중국 경제가 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수도 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지금의 기대감이 반영되는데도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시점에 끝나느냐, 이게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핵심 문제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의 분쟁, 여전히 지금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미중 분쟁이 과연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네, 세계적인 경제 전망에 대해서 다양하고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문제는 한국입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어제 하루 종일 이슈가 됐던 부분이 왜 IMF가 한국만 그러면 낮췄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자, 대한민국은 3개월 사이에 0.3%포인트가량 낮아졌습니다. 작년 10월에 IMF가 발표한 게 2%였는데 지금 딱 석 달 만에 0.3%포인트나 빠진 것인데요. 24년 전망도 같이 내놓았는데 24년에는 대한민국이 2.7%에서 2.6%로 이 역시 조금 하향될 것이다. 하향 조정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IMF는 작년 7월에 대한민국에 대한 전망을 2.9%에서 2.1%로 낮추면서 0.8%포인트나 낮췄습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여전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 그리고 인플레이션 여파가 확대되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만 이렇게 낮춰진 건 아니었었는데요. 문제는 22년 10월에도 2.1%에서 2%로 하향한 데 이어서 3번 연속 또 다시 하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일단 한국 경제 상황을 봤을 때 OECD 같은 경우에는 현재 1.8%의 성장률, KDI는 1.8%라고 내놓았으니 IMF가 이거보다도 더 나쁘다라고 지금 내놓은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1.6%,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은
1.5%까지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도 높은 딱 중간 정도의 숫자가 현재 IMF의 발표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앞서 말씀드리듯 한국 시장의 불안한 모습들이 여전히 하방 압박을 더욱 강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IMF가 이런 결정을 한 가장 큰 배경이라는 세석입니다. 여전히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까지 별로 좋지 않으면서 한국 경제 하방 압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반면에 다른 기관들의 예상치보다 IMF 숫자가 좀 높다 보니까 이걸 좀 기계적으로 조금 낮춘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든 이제 IMF에서 조차 이렇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좀 하향 조정하면서 국내 거시경제, 국내 이제 경제 전반으로서는 조금의 경고등이 켜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래도 중국의 의존도가 높고 거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의 성장률은 IMF가 높게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리오프닝과 함께 저희가 좀 중국의 덕을 볼 수 있을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한국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그리고 미국 등 해외 수입 수출과 이제 미 대중 영향이 매우 크다 보니까 그 영향이 없을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문제는 이제 중국의 이제 리오프닝 효과를 그대로 낙수 효과로 가져가기에는 한국이 또 눈치를 봐야 되는 문제, 바로 미국과의 문제도 같이 엮여 있다는 거. 이게 그렇죠.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만 봐도 코로나와 관련해서 중국이 여전히 한국민에 대한 이제 코로나 검사만 계속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경제, 관광과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중국이 여전히 한국과 약간의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중국의 경제 회복이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지는 약간 미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되려 이런 상황을 기회 삼아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 낮추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계를 조금 더 확대를 함으로써 이 중간에 껴있는 대한민국이 그 사이에서 얼마나 잘 조율해내는 것인가, 조율해내는 것에 따라서 어찌 보면 조금 경제 성장률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대외 환경이 중국을 중심으로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 IMF에서도 제기했지만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의 조정 원인이 가계부채, 특히 또 부동산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에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이슈로 넘어갈 수 있는 질문이 지난해에 국토부가 발표한 게 전국 기준으로는 이 미분양 가구가 되게 6.8만 가구, 7만 가구 가까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다 하지만 이제 미분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시장도 역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현재 이제 거시경제 그리고 실물경제가 이 두 가지 상황이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이 계속 안 좋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발목을 잡는 느낌이 드실 텐데요. 자, 국토교통부가 어제 작년 12월 기준 미분양 물량을 발표를 했습니다. 무려 전국 기준으로 6만 8천 가구가 나왔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바로 직전 달이죠. 작년 11월에만 5만 8천 가구였는데 한 달 사이에 무려 17% 넘게 증가를 하면서 이게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충격파를 줄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12월입니다. 바로 1년 전과 비교를 해봐도 1년 전에만 해도 17,000 가구의 부족밖에 안 됐던 미분양 가구가 4배 이상 늘어나면서 이제 미분양이 부동산 시장을 덮치는 가장 큰 화약고가 될 것이다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미분양이 6만 8천 가구인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것이 원희룡 이제 국토부 장관께서 6만 2천 가구를 위험선으로 보고 있다. 6만 2천 가구가 미분양이 넘어갈 경우에 이거는 정말로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마지노선을 저번에 정해줬기 때문인데요.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분양이 계속 늘어날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의 충격파, 그 부동산 시장이 그리고 실물 경제 전반으로 해줄 수 있는 나쁜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 계속 지난달부터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계속
추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분양 시장을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전반의 시장 탄력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미분양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지방에서만 5만 7천 가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의 84%가 지방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수요가 높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문제가 덜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미분양 문제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다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대구가 가장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대구가 13,445가구, 그리고 충남이 8,500가구, 경북이 7,600가구 정도가 나오면서 세 개 지자체에서만 무려 44%의 미분양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에서만 지난달에만 3,400가구의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그 미분양 물량의 증가폭도 매우 가파른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방이 규제 효과, 그리고 규제 완화의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지금 분석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인구가 소멸되고 있고 그러한 실수요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따라갈 수 없는데 문제는 투자 수요가 지금 씨가 마르다 보니까 이런 시장의 위기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방에 대한 거품이 너무 많이 컸었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지방이 거품이 컸던 만큼 그런 것들이 지금 빠르게 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미분양 문제는 너무나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긍정적으로 봤던 것의 반사작용이다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것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상황입니다. 네, 국회 출입 기자로서 대구 의원들은 어떻게 이를 바라보고 있나요? 이건 대구 의원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에서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요. 자, 대구 같은 경우에가 이제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 가장 많이 집값이 오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주요 수도권, 주요 이제 지방 이제 광역시에서 많이 올랐었는데 그걸 대표했던 것이 바로 대구였던 것인데요. 시장이 좋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이 좋았었고 이렇다 보니까 분양을 하려 했던 이제 시공사, 이제 시행사 같은 경우에도 너나 할 것 없이 자꾸 땅을 개발하고 그렇죠.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제 부동산 역시 이제 시장 사이클에 영향이 있는 것인데요. 이제 공급을 하기 위한 준비 시작 과정과 실제 분양을 하는 기간 사이에 최소한 2, 3년 이상의 시간이 생기는데 그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대구 지역에서는 계속 재작년부터 해서 집을 지으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인 분양이 일어나는 게 22년, 23년이 되다 보니 이때는 부동산 경기가 현재 꺼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대구에서 아무래도 수요가 계속 줄어드는 와중에 공급은 늘어나면서 결국에 집값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위기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 없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미분양은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일부 정부가 이 미분양 주택을 당장 사들이는 식으로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는 시장 논리에 따라서 좀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대책 문제를 타파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미분양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에서 이제 LH입니다. LH에서 미분양 이제 주택들을 대거 매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으면서 이제 정부가 이런 미분양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원희룡 장관입니다. 주무장관이면서 총책임자인 원희룡 장관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정부가 이 미분양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쓰고 사들이는 것은 적합하진 않다라고 먼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정부에서 주도해서 하기에는 그 물량도 너무 많고 이 문제가 그런 식의 차원 이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이제 시장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 계속 늘려나가면서 이러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시장의 수요 공급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주어야지만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원희룡 장관의 입장입니다. 자, 어차피 시장은 사이클을 탄다라고 이제 원희룡 장관이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도 국내 분양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여기에 매몰되기보다는 해외 투자, 해외 건설 등을 추진하면서 돌파구를 찾을 것이며 이러한 부분을 정부가 구제금융으로만은 해결하기보다는 시장의 수요를 늘릴 수 있는 공급을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대출 규제 완화라든지 이제 금리 인하 등의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으면서 자연스럽게 해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시의 문제가 심각한데 대구시는 아예 신규 주택 건설 사업을
보류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당장은 좀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막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안도 마련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 미분양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어찌 보면 부동산 시장에 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요소일 수 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시장의 논리에 의하면 조금 더 이 부동산과 관련된 노이즈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물론 뭐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금리도 좀 낮춰주고 여러 가지 수요자들 중심으로는 혜택을 주고는 있지만 아까 처음에 미분양의 분포 지역이 서울 경기보다는 이 지방에 한 80% 이상 있다 보니까 실수요를 자극하기가 굉장히 좀 미약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금 더 약간 부동산과 관련된 잡음은 더 이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바닥론이 좀 제기가 되면서 그러니까요. 다시 반등에 대한 훈풍이 분다라는 이야기는 나왔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훈풍이 이제 서울에만 그쳐버리면은 이 역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과연 전국으로 이런 바람이 불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느냐라는 것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규제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규제들이 많이 풀렸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집을 사는데,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이 크게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결국에 심리적 요소라고 보입니다. 이제 부동산의 훈풍이 현재는 수도권까지 머물러 있는데 이게 회복이 될 것이다, 중장기적인 회복이 될 것이라는 이제 투자자들의 확신이 들기 시작한다면 이러한 이제 투자 수요들도 지방으로 조금씩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투자 심리를 과연 회복할 수 있을 만큼 시장이 다시 달아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는 아무래도 시간을 조금 두면서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네, IMF가 왜 유독 한국만 성장률을 낮췄는지, 그리고 그 요인 중 하나로 주목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드렸습니다. 오늘 인사이트 시간에서는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